미국 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기준이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해외 기관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국부펀드, 이런 해외 공식 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민간 기관들이 있겠죠. 상업은행, 투자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개인이라고 분류되는 헤지펀드 등도 민간 부분에서 미국이 아닌 해외 글로벌에서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현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외국인, 오늘 살펴보게 될 해외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외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연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뮤추얼펀드, 연기금, 상업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이런 순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의 보유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가 누가 될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제가 미국 국채의 해외 보유 현황을 설명드릴 때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돌입을 하면서 해외 기관의 미국 국채 매수 유입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미국 국채의 비중이 줄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따져보면 국채 순매도로 이렇게 줄었던 게 아니고 평가 손실에 대한 규모로 인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대부분 글로벌 기관들은 이제 자국 통화 방어 목적에 대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공격적으로 미국 국채를 늘릴 요인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최근 24년 10월 30년물 입찰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입찰 결과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최근에는 좀 뜸했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입찰 수급에 관련된 이슈는 강한 수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금리 레벨에 있어서 변동성은 줄 수 있지만 큰 방향성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런 수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제가 일축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이런 수급 이슈는 극히 드문 일시적인 변동성의 트레이딩 영역이지 이게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실 그 예로 이번 10월물 30년물 입찰 결과도 결론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강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2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었는데 WI 거래금리는 4.404였거든요. 근데 실제 낙찰금리는 4.398%로 오히려 1.5bp 낮게 결정이 됐죠. 한마디로 강한 수요입니다. 트레이드 스루가 난 것인데 이렇게 강한 수요를 보였음에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 오히려 미국 경기의 성장과 물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방향성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물가와 성장이 지금 수준에서 확장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게 변동성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입찰물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입찰은 보시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중이 12%로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입찰 수요가 87%, 88% 가깝게 높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찰률이 2.5로 나왔는데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더불어서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중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응찰이 부진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남은 물량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 이런 직접 입찰자와 간접 입찰자에 대한 확연한 차이죠. 직접 입찰자는 보시면 7.4%까지 떨어졌고 간접 입찰자는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까지 23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외 기관에서의 입찰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건데 간접 입찰자는 해외 기관에서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해외 글로벌 기관에서의 미국 국채 매수세는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 자체가 그동안 가장 우려됐던 것은 오피셜 기관의 자국 통화 목적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미국 국채를 늘리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한 수요의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 미국채 해외 보유 기관의 현 수준은 8조 3,385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이때 더 이상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라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정고점을 넘어섰고 오히려 이때 순매도가 과대평가됐다라는 내용, 사실은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평가 손실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흐름의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일본과 중국, 영국, 세 개 국가의 미국채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은데 전반적으로 MOM 변화율은 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케이만 제도의 비중이 높았고 독일도 많은 비중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YY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일본은 0.4% 소폭 증가했고요.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이죠. 더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쭉 보시게 되면 멕시코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30% 가깝게 YY 변화율을 보이고 있고 캐나다도 28%죠. 프랑스 27%, 케이만 제도도 28% 가깝게 미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본은 사실 전저점에서 재차 재유입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바닥에서는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19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544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31%나 줄여서 지금은 7,76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영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2위와 3위 자리가 뒤바뀔 것으로 보이는 그 시점까지 다다랐고 물론 직전 달에 비해서는 조금 다 주요 3개국이 모두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다만 지금 이 데이터는 실제 국가 분류라고 보기보다는 지리적 기준으로 나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실 중국 기업이 벨기에라든지 다른 나라 가서 미국 국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으로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국가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유량이 사실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더해서 합산하면 어느 정도 중국의 보유 비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실 홍콩까지 합산을 해보면 사실상 미국 국채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채, 미국 달러에 대한 급격한 붕괴라든지 미국 채권에 대한 심각한 매도 현상, 이런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간단한 수급보다는 오히려 성장과 물가로 미국채의 흐름을 전망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대체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고 그 외에 기타 국가들을 모두 합산해서 보더라도 현재 최근까지 1조 5,285억 달러로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MOM 276억 달러가 늘어서 1.8% 증가했고 YY도 1,561억 달러 11.4%나 늘었습니다. 19년부터 4,800억 달러가 늘어서 46%나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그 흐름은 글쎄요, 사실 실제 데이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에서도 디테일로 살펴보면 순매도 금액보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평가 손해 규모가 더 컸다, 이런 부분 말씀을 꾸준히 드렸고 게다가 각국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 손실에 대한 규모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 손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전통적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롱매니저,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막투막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국채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미국 은행의 미국 국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국채 보유액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4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배경에는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뮤추얼 펀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줄어든 모습이 나왔고 미국 은행 전체 흐름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졌는지는 다음 분기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계열을 길게 해서 보게 되면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은행 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민간 부분에서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이 뮤추얼 펀드는 가파르게 늘렸죠. 헤지 펀드 비슷한 모습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그 증가폭이 과거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어느 정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로는 SLR 규제를 제가 꼽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자본금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미국 국채를 늘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죠. 은행단에서는 국채를 보유하게 됨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SLR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채 같은 안전자산도 이런 자본금 확충 문제에 대한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저한다 이 얘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일부 대형은행에만 집중된 과도한 규제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바젤3와 맞물려서 다양한 중복 규제라는 얘기도 사실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든 SLR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런 정책 결정만으로 국채의 최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중은행단에서의 이런 간극 자체가 결국에는 국채 매수 유입 환경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사실상 국채가 현금과 같은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본금 확충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들 위주의 너무 과도한 규제이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의 붕괴와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SL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이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 자체 정책적 모순과 과도한 규제의 영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점차 해제될 가능성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채 발행 비중을 놓고 보면 24년 3분기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21.7로 2분기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2.5%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죠. 지금 24년 1분기에 나왔던 22.5%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될 위치죠. 이런 흐름에서 전고점과 유사한 수준까지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21.7%로 지난달에 비해서 더 떨어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채 발행이 공급된다는 것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9월달 어느 정도 유동성의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고 7, 8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8월달 고점 찍고 다시금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중에 하나인 외국인이 결국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방어 목적에 대한 요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뚜렷이 달라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여건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뮤추얼펀드와 은행단에서 미국 국채가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상업은행단에서의 이런 간극 자체가 향후에는 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기채 발행 비중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20%를 넘겼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보시면 이때와 이때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높았던 단기채 발행 비중이 결국에는 권고사항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결국엔 대선이 지난 후에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의 부족 현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단기채 발행 비중이 좀 줄어들고 중장기채에 대한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요 주체 중에 이제 글로벌 해외 기관과 특히나 이제 상업은행단에서의 이런 매수세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역시나 이 수급단에서는 특별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인 수급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금리 레벨에 관련해서는 결국 성장과 물가로 해석을 해야지 수급단에서의 움직임은 변동성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해외 보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